겨울에 왜 나무 보면은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솔직히 우리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버티다가 갑자기 봄이 되면은 꽃이 팡 피잖아요. 네. 난 보면서 벚나무를 보면서 아, 노후에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 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기 어디죠? 남도에 다녀오셨죠? 네. 저기 경남 함안도서관 강연이 있어서 어제 다녀왔는데요. 서울역에서 9시 7분 기차를 타면은 마산역에 12시 한 15분, 20분 정도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넘게 서울서부터 마산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일 KTX 가장 먼 구간 중 하나인 것 같아. 부산보다 더 머네요? 그렇죠. 마산이 부산보다 조금 더 멀어요. 아. 네. 근데 가면서 느낀 거는 전국이 지금 다 벚꽃 잔치야. 그냥 서울서부터 저기 뭐 이렇게 지리산 기슭이며 어디며 다 벚꽃이 그냥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벚꽃과 함께 보내는. 어디 벚꽃놀이 좀 다녀오셨나요, 박 부장님? 동네에서도 네. 오래된 아파트에 벚꽃이 항상 좀 좋잖아요. 새 아파트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맞아. 예,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시구나. 예. 아니 근데 KTX 타고서 가는 동안에도 벚꽃을 볼 수 있나 보죠? 그렇죠. 철로 옆으로도 이렇게 벚나무들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면서 이렇게 저는 그 장거리 출장 갈 때는 꼭 이제 책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책 읽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제는 책도 책이지만 글이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주위 풍광들이 너무 예뻐서 막 사방에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왜? 아니 그래야 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려. 서울서 마산까지는. 아니 근데 함안은 어디예요? 저 함양하고 경남. 함양도 경남 아니에요? 함안도 경남이에요. 함양은 지리산 쪽에 있는 게 함양. 그렇지. 함안은 어디예요? 함안이 그러니까 이게 마산에서 조금 그 내륙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밀양하고 마산하고 그 중간 정도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근데 재밌었어요, 어제 하여튼. 어떻게 재밌으셨는데? 어제 저기 그 경남 함안 도서관에서 도서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네. 어제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제 책을 정말 다 읽고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안 분이에요? 함안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제가 쓴 그 여행책이 있어요.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네. 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제가 소개한 그 서울 둘레길 코스를 요즘 서울 갈 때마다 이렇게 걸으시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걷기 좋은 길이 있는지 모르셨다고 막 그러시면서 그래서 질문을 2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는데 읽고 나서 지금 자기가 60 넘어서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이 나이에 일본어 공부를 해도 이게 잘 될까요?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네. 2번째 질문은 매일 아침 써반미를 읽고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쓰면은 혹시 사람들의 나의 어떤 그 사적인 이야기가 알려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글 쓸 때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요즘은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에 이제 더 이상 늦은 나이는 없고 오히려 우리는 60에 그러니까 시험 공부나 입시, 취직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재미삼아 여행 가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이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가 진짜 취미 삼아 재미로 하는 공부고 부담이 없어서 나는 좋을 것 같다. 충분히 즐기시면 될 것 같다고 얘기 드렸고 그 2번째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정말 별 걱정을 다 하신다고. 그 정도 걱정을 하시려면 쌤이 블로그가 막 대박이 나가지고 구독자가 막 몇만이 넘어가고 조회수가 몇만,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리 쓰셔도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시작할 때 그 고민부터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혹시 이 얘기를, 우리 집 얘기를 썼다가 남편이 이걸 혹시라도 보고 혹시 저 집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하면 글쓰기 자체가 재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글 쓸 때는 읽는 사람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해야지 글쓰기가 편한데 처음서부터 그걸 하시면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그 생각을 했더니 블로그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 그냥 그런 걱정은 나중에 블로그가 대박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막 보고 조회수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 다음에 걱정을 하시라. 그 전에는 일단 글쓰기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생각해봐요. 이 하만에 계신 어떤 독자님으로서는 제가 김민식 작가가 하만까지 온 게 이분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진짜 가서 이 맛에 또 지역 도서관 강의를 내가 다닐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서 정말 제 책 읽으신 분들 만나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분한테 세 번째 팁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어떤? 부캐로 하시라고, 부캐로. 아하. 뭐 연예인들만 예명 같나요? 그치? 부캐로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자유롭고 대범해질 텐데. 근데 박동원 부장님, 저는 부캐 아이디어에 저는 살짝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어차피 이게 왜냐하면 부캐는 사실은 직장 생활하고 막 그런 분들이 저는 부캐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라도 회사 쪽 근데 60 넘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부캐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건 내 얘기가 같지가 않아요. 아하.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얘기를 진솔하게 쓰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칠곡 가신 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문해학교에서 한글 배워서 자기 얘기를 시로 쓰시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이 쓴 책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즐기는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손으로 쓰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 저는 부캐한테 양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여튼 근데 그거는 박동원 부장님의 아이디어도 제안도 일단은 인정. 근데 그거는 직장인의 경우에 그렇다. 아니 우리 이후에 노후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 김 작가님의 그 열혈 팬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다양합니까? 다양한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제 또래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기계발서면은 사실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제가 쓴 책들은 제 또래 분들이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참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로움 수업 책이 먼저 읽고 작년에 이제 막 유튜브로 이제 막 제가 이제 노후 대비라든지 외로움 수업 내고 나서 노후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전에 무슨 책을 썼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전으로 점점.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제가 드라마 PD로 일할 때보다 작가로 일하는 게 조금 더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드라마 PD는 1회 시청률 망하면은 그 드라마는 16회까지 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드라마는 되게 이 동시성이 되게 중요해서 요즘은 물론 OTT가 있지만 예전엔 그랬잖아요. 왜 동시성이 중요해서 1회, 2회를 안 보고 사람들이 3회, 4회에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앞에 얘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1회, 2회에서 시청률 만약 상대 되게 센 경쟁작을 만나가지고 망해버리면은 그 뒤에는 가면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책은 되게 재밌는 게
2년, 3년이 지나고도 또 찾아서 읽고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는 2년 전, 3년 전 드라마를 굳이 다시 찾지는 않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도서관이 되게 감사한 거는 도서관에 가면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제 책을 만나주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가 다루는 책들도 신작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예,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벚꽃놀이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벚꽃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제가 그 독보적인 만남이라 그래서 네. 독서 모임 겸 걷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읽을 독자의 걸을 보자, 보행 보자를 써서 독보적인 만남. 이게 그 모 신문사 이제 이 책 코너 기자님, 출판 담당 기자님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책 이야기하는 모임인데 그거를 경의선 숲길에서 했거든요. 근데 경의선 숲길 공덕역 앞에 네. 벚꽃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공덕역 근처에. 그래서 거기에서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은 제가 양재천에 가서 양재천 벚꽃이 또 쫙 피었길래 또 이렇게 한번 걸어주고 혼자서 호젓하게. 그러다가 제가 또 목요일 날은 제가 반드시 매년 4월이면 가는 곳이 있어요. 여의도. 저의 마음의 고향. 그 너무 붐비지 않나요? 여의도? 여의도를요. 평일날 오후 3시, 4시에 가면 돼요. 12시는 안 돼요. 직장인들이 다 몰려 나와. 근데 그리고 6시 이후에는 또 안 돼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또 몰려 나와. 근데 오후 3시, 4시는 여의도,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여의도를 가면 관광객들은 다들 윤중로, 국회의사당 뒤쪽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여의도 직장 생활을 1992년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1992년도에 63빌딩 뒤에 라이프 오피스텔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제가 첫 직장이 한국 3M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63빌딩서부터 사실은 대방역 가는 그쪽, 대방교 가는 그 길이 사실은 호젓하니 벚꽃 예쁘고 좋아요. 그 여의도 성모병원. 그렇죠, 그렇죠. 지나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들 저기 국회의사당 쪽으로만 가거든.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네. 근데 그쪽은 똑같은 벚꽃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혼자서 이렇게 또 걷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끝판왕이죠. 석촌호수. 거기 사람 진짜 많을 텐데. 석촌호수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요, 오늘 제가 석촌호수를 걸으면서 느꼈어요. 역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진짜로 와, 그 젊은 커플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 막 사진 애들 너무 막 너무 사람들이 막 이쁜 거예요.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데이트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 여의도도 그랬는데 오늘도 갔더니 외국인들이 한 10명 중에 2명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벚꽃놀이가 이제는 약간 국제 여행 상품인가 봐. 외국 사람들이 여의도에 벚꽃놀이 하러 오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왜 오늘 제대로 벚꽃놀이를 어제 오늘 못 갔을까? 바쁘신가 보지, 우리 박동 부장님은. 아니, 바쁘지도 않았어요. 졸다가 낮에 졸고. 내가 수요일날 가야겠다. 수요일날 벚꽃 다 지는 거 아니야? 오늘 조금씩 지기 시작했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벚꽃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벚꽃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겨울에 왜 나무 보면은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솔직히 우리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버티다가 갑자기 봄이 되면은 꽃이 팡 피잖아요. 네. 난 보면서 벚나무를 보면서 노후에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들 존재감 없는 노인이라고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팡 하고 자신만의 무언가를 팍 터뜨리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벚꽃이 또 이리 우리 5, 60대에 이렇게 힘이 되는 곳이었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 너무 내 얘기만 쭉 해도 되나? 아니, 오늘 좀 달리세요. 달려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박동 부장님한테 이 책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 제목이 60년대생이 온다. 그래. 오늘 예고한 책이 그 책이죠? 김경록 미래에셋 연구소 전 연구소 소장님이신. 그러니까 이분이 노후 대비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에서도 보면. 네. 이분이 60년대생이 온다 책을 이렇게 썼는데, 60년대생의 가장 큰 특징은
60년대생이 1960년생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 1인당 GDP는 79달러였대요. 근데 60세가 되어서 퇴직할 때 GDP는 31,700달러. 그러니까 엄청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퇴직할 때는 세계 10대 선진국 부자 나라가 된 거지. 그리고 사실은 60년대생은 경제성장기에 되게 운 좋게 많은 것을 누렸더라고요. 특히 촌에서 태어나서 이 성공한 사람이 유독 많았고, 그리고 1981년부터 졸업 정원제 실시하면서 대학 정원이 갑자기 30%나 늘었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는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성과로 임금이 20%씩 막 오르고, 그래서 다들 경제 성장과 더불어 부자가 된 세대인데, 다만 안타까운 건 1998년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노동시장이 좀 경쟁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과 이 정규직 간의 어떤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60년대생 내에서도 세대 내 양극화가 이제 고착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저자가 60년대생이 온다는 책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40대가 그랬대요. 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제 60년대생은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 책에 부제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860만 은퇴 쓰나미가 온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60년대생이 860만 명이래요. 이 860만 명이 지금 10년 동안 은퇴를 다 하는 거지. 네. 야, 이건 사실은 고용 시장에서도 엄청난 변화잖아요. 근데 이분은 60년생은 이제 역사의 주역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60년생들에게 이 저자가 당부하는 거는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앞 세대, 그러니까 40년대생이나 50년대생들은 노후 대비,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이란 걸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그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맞이한 세대들인데, 우리 60년대생들은 그런 모습, 선배들의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인생 이모작을 좀 더 준비하고, 그리고 일을 오래도록, 한 나이 70, 80이 되도록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하는 그런 세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완전히 공감했어요. 우리 김 작가님도 60년대생이죠? 68년생이니까 그렇죠. 예. 60년대생 막내지, 막내. 그렇죠. 끝난 겁니까? 이번 주 혹시 끝난 겁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책에서 얘기한 그 60년대생이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거까지 가면 너무 내가 오늘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박동장님. 아니 원래 오늘 이거 60년대생 지난번에 제대로 살짝 하기로 했지. 하고 알았어. 오늘 본편 간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100세 시대에 50 언저리에 주로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 5가지를 저자가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첫째, 퇴직은 항상 자신의 예상보다 좀 더 일찍 닥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들 사람들이 나는 예외겠지 하지만 대부분 평균의 법칙을 벗어나기 어렵다고요. 통계청의 2023년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49.4세예요. 저는 사실은 MBC를 다니면서 그래도 60까지는 버틸 줄 알았거든요. 첫 직장에서. 근데 그런 저도 52에 이렇게 나온 걸 생각해 보면 이제는 40대에는 인생 이무작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자신의 전문 경력을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든 잘 해서 여기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일자리 포트폴리오. 재취업할 때는 소득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로 이 소득을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도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매년 한 권씩 책을 쓰는 작가로는 살지만 인쇄로 생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매주 하루
강의를 하고 도서관 저자특강 다니고 다양한 일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재취업 초기에는 소득을 위해 일하지만 후기에 들어서는 삶에서의 역할이나 보람이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다양한 일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늘려서 돈도 벌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유기적 관계를 잘 설정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취업을 하면 무조건 소득이 40% 이상 줄어든대요. 평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비도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은퇴 후에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서 씀씀이가 도리어 더 늘어나기가 쉽다고. 그래서 근로소득만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연금소득이나 투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야 된다고 하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재정소방훈련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왜 소방훈련은 불이 난 경우를 예상해서 우리가 막 그 피난훈련, 소화훈련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주된 일자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 그만뒀다 생각하고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재정소방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소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예행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파업이 제일 쉬운데. 응? 파업하면 월급 안 나오고 강제로 훈련되잖아요. 자, 박경호 부장님. 넘어갔나? 아니, 맞는 말씀인데,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그, 타의에 의한 이거는 고통이고, 자의에 의한 절제는, 기쁨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출 원리금이나 뭐, 월세, 학비, 뭐, 이런 것들을, 고정 비용이 크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이렇게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이 책에서 우리 또 박동훈 부장님이랑 저랑 좋아하는 워런 버핏 얘기가 나와요. 네. 워런 버핏이 약 150조 원의 자산을 가진 세계 5위의 부자잖아요. 네. 그보다 앞선 4명은 테슬라, 아마존, 루이비통,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들이고, 그러니까 버핏은 어떻게 보면 오직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인데, 버핏의 최고 투자 비법이 뭐냐? 장수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 버핏 자산의 95%가 60세 이후에 이루어졌대요. 맞아요. 지금 92세니까 60세 이후에도 30년 이상 자산이 불어난 거다. 그러니까 만약 버핏이 60세에 사망했더라면 날고 기는 투자의 천재일지라도 세계 거부의 반열에 끼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버핏이 부를 이룬 것을 봐도 장수 시대의 60세는 자산 관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특히 일반인들은 60세 전후가 자기 삶에서 자산이 가장 많을 때이므로 자산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박동훈 부장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재무관리 공부하고 자산관리 공부하려고요. 저 따라다닐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연금 자산 미래에셋 같은 거에 보면은 우리 고객 중에서 당신은 몇 %입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낙제예요, 낙제. 그러지 마. 나는 수익률 상위 95%야. 수익률 상위 95%가 무슨 말인지 알죠? 95등. 그렇죠. 100명 중에 95등. 끝에서부터 5번째. 세상에 진짜 괜찮아요. 그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많으니까 같이 찾아보시고요. 이 책에 제가 요 책의 목차를 보니까 여기 액티브 시니어 전성시대라는 3장에 데모테크에 주목하라는 장인 이거 무슨 얘기예요? 데모테크. 네.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내가 지금 사실은 나는 그 대목을 60년대생이었다. 내가 지금 그 책 원고 정리한 거 PC 켜놓고 가고 있었는데. 네. 잠깐만. 그게 몇 장이지? 3장 액티브 시니어 전성시대에 거기에서 그 부분에 데모테크에 87페이지. 잠깐만. 87페이지 찾아볼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대목이 크게 이렇게 안 와닿았는데 우리 박 부장님은 기술 쪽에 관련이 있으시니까 난 이 무슨 말이 너무 낯설은 말이라. 데모테크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구와 기술이 만나는 곳. 데모그래픽스라는 말 있잖아요. 인구 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 부분에서 나는 이 부분을 왜 별로 관심이 없었냐면은 네. 그 고령화와 첨단 기술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 그러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왜 로봇 같은 거 이제 앞으로는 고령화 돌봄 로봇 같은 거 이제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 액티브 시니어가 쪽수와 돈을 기반으로 기술 혁명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액티브 시니어의 수요 급증과 4차 산업혁명이 만나는 곳, 다시 말해 인구와 기술이 만나는 곳에 데모테크라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 거대한 어장이 형성되듯이. 그래서 이분이 왜 이 이분이 그래서 옛날에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책을 썼었대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 책을 6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을 60년대생들한테도 읽으라는 그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분은, 이 시장을 보라는 거예요. 실버 시장.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 이들의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하다가 데모테크가 나왔어요. 인구. 이 책이 있었네요. 고령화와 기술 혁신이 바꿔놓을 부의 미래. 데모테크가 근데 온다. 그 책은 솔직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렇게 그렇게 책 많이 쓰셨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쓰셨대요. 근데 잘 안 팔렸던 것 같아. 나는 이 책 빌려볼래. 그래? 알았어. 그거 보고 얘기해줘. 네, 나는 저는 이 책을 빌려볼래. 선생님의 책으로는 나는 1인 일기를 제일 좋아해. 1인 일기 내가 얘기했죠.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기억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지? 네네네. 그냥 60 이후로는 한 사람당 한 가지 기술, 1인 일기,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만들자. 왜냐? 그러면 월 100만 원의 고정소득, 그러니까 수입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은행에 7억 원을 예치해 놓은 것과 같은 효과다. 저금리 시대에는. 네. 그래서 흔히들 노후 자산 그러면은 7억 원을 은행에 예치할 정도의 어떤 그런 자산 규모를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노인들 중에 60 넘어서 7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을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므로 좀 더 현실적인 노후 대비는 그 7억 원을 모으는 게 아니라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더한다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강. 그렇지. 네, 정의원 선생이 항상 주장하는 바가 그때 이 노인이 됐을 때 근육 뭐 얼마의 가치가 있다. 맞아. 네. 건강 수명이 사실 받쳐주지 돈 많아도 뭐해. 70억 있어도 뭐해. 쓰지도 못하는데. 오늘 제가 친구들이랑 석촌호수를 이렇게 벚꽃놀이 한다고 걸었고 이렇게 오면서 친구들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상 사람들 만나면 막 이거 해봐 저거 해봐라고 저는 많이 권해주는 편이니까. 네. 그래서 나한테는 뭘 권해줄 거야? 그래서 그분이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되게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데 얼마 전에 테니스를 치다가 뭘 약간 좀 삐끗했대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50 넘어가면은 테니스 치다가 이렇게 좀 다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내가 그랬어. PT 하라고, PT. 근력 운동하라고. 그리고 그 근력 운동을 그냥 하지 말고 PT 선생을 해서 한 10회 정도 딱 10번이라도 일단 한번 돈 주고 배워봐라. 왜냐? 50대에 근력 운동하는 게 사실은 가장 남는 거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 정유현 선생이 사실은 그 책에서 근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내가 왜 요즘 이 근육 운동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키우기 쉽지 않아요. 50대 중반 이후에는. 왜냐하면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만드는 플러스의 노력과 근감소증의 마이너스의 이게 그래서 나는 요즘 하는 생각은 내리막에서 그냥 억지로 그냥 제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인 건데 이걸 조금 더 내가 빨리 시작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력 운동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이라도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 근데 사실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라서 재미도 없고 맞아요. 반복적이잖아요. 그게 반복적인 데다가 역치를 항상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 의지력을 돈으로 사야 되는 PT로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 저는 사실 이 김경록 선생님의 21년작 이 데모테크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로봇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예. 한 가정에 로봇 하나 뭐 들어가는 게 이 사실은 이제 정해진 미래인데 뭐 요양원에도 로봇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침대에서 내리는 힘쓰는 작업 같은 건 다 앞으로 해야 될 거고 이렇게 근력 운동하는 것도 트레이너가 워낙 또 사람 트레이너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도 뭐 휴머노이드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여기 좀 게이미피케이션 개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재밌게. 예, 그러니까 이 피트니스 이 헬스클럽이 계속 여러 가지로 결국은 의지력을 갖다가 북돋아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요소를 집어넣어서 재밌게 하는 거는 되게 아직 약하게 개발되지 않은 영역이라서 저도 일주일에 한 2번, 3번 여기 하거든요. 하는데 아 정말 지루해서 못하겠어 진짜. 그렇다고 PT를 돈 주고 사자니 아직 제가 한 달 해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달려가면서 500원짜리를 계속 던지는 거랑 같은 속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못하겠다 싶어서 저는 그랬습니다. 맞아. 아니 아직 박동훈 부장님 나이 때는 그래도 근데 나는 내가 PT를 하고 나니까 뭐가 좋은 줄 알아요? PT 하고 나서 나는 요즘 개인 운동을 더 열심히 하거든요. 네. 나는 그래서 PT 할 때 그 적어놔요. 선생님이 어떤 그 루틴으로 운동을 시켰는지. 이를테면 뭐, 어깨 운동 그러면은 랩풀 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시티드 로우 시키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 풀 다운 시키고, 요거를, 그리고 무게를 20, 25, 30kg 이렇게 올리면서 요걸 다 메모를 해놔. 아, 그거 되게 체계적이다. 되게 체계적이다. 나 옛날에 내가 이걸 그렇게 안 하던데. 아니. 선생은 그냥 하지. 내 말은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거를 메모를 한다고. 아니, 난 그런 단어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지. 그거는 선생이 할 중요하고 내가 그거를 운동기구를 옆에서 보고 이름을, 왜냐면 기구에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올리고 뭐 랩풀 다운 이런 게 어떤, 그거 하는 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기구들 이름이에요. 아. 그 기구의 이름들이 다 있어.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PT 선생이 시킨 거를 나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도 메모를 다 해놔요. 내가 선생이 메모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메모를 해. 그리고 선생이 요거 시킬 때 어떻게 했어? 허리를 어떻게 피라 그랬어? 가슴을 어떻게 올리라 했어? 요거를 내가 메모를 해놔. 내가 그리고 화요일 날 그 수업을 이제 했으면은 일주일 안에 반드시 혼자서 그걸 똑같이 내가 루틴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일주일 아니냐면은 화요일 날 이 운동을 했으면 수요일 날 이걸 다시 하면 안 되거든. 그 부위는 쉬어야 되니까. 같은 돈을 써도 돈값이 다르네. 들어봐봐. 화요일 날 내가 그래서 만약 어깨 운동을 내가 배웠어. 그럼 나는 수요일 날 가가지고 그 전주에 배운 하체 운동을 내가 하는 거야. 레그 익스텐션이라든지 뭐 이거 이너 사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야. 자, 이거를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건 내가 PT를 난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PT를 하고 나서 내가 요즘 개인 운동을 하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혼자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 PT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해. 시간당 5만 원 돈 버는 기분이야.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 돈이 버린다니까? 아깝지 않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거를 그 PT 수업을 조금 안타깝게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네. 의존성이 강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PT 선생이 운동 시킬 때만 열심히 하고 운동 안 할 때는 평소에는 그냥 안 해. 그리고 또 이제 PT 가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PT를 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돈이라도 걸고 그 시간이라도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안 가면 자기가 그 돈을 날리게 되니까 왜 마치 영어 공부 비싼 어학 테이프 사놓으면은 돈 아까워서라도 하겠지 하고 하는 그거거든. 근데 나는 자신의 의지력을 그렇게 약하게 마음 먹지 마. 더 강하게 먹어야 돼. 어떻게든 더 강하게 긍정적으로 이걸 해야 되고 나는 내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돈 주고 배운 거는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 저 대부분의 이 학원에 의존하는 중고생들도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맞아.
내가 여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나는 솔직히 옛날에 그 영어 공부한다고 학원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한다고 스스로 위안을 주는 거구나. 자기 위안이야. 매일 1시간씩 거기 전철 타고 거기 가서 학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학원 수업 가고 하면 3시간, 4시간인데 네. 그 시간에 나 같으면 그냥 방에 딱 앉아가지고 소리 내어가지고 1시간 동안 쭉 문장을 하면은 훨씬 내게 되거든. 네. 학원 가가지고 미국인 원어민 회화 선생이 막 하고 막 커피 마시면서 so what did you do yesterday? I went to a cinema. What did you see? 아니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고 오는 게 무슨 그거냐고. 공부한 기분이 내 걸로 만들어야지. 기분이 들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PT 수업을 받고 나면은 그거를 딱 그 수업 끝나자마자 그 탈의실에 와가지고 스마트폰 켜고 이걸 다 적어놔요. 뭐 몇 킬로를 했고 어떤 부위를 했고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걸 보고 반드시 일주일이 되기 전에 그대로 똑같이 해. 그래야지 그걸 기억을 하거든. 내가 저 같은 동네 살면 옆에가 껴가지고. 나 그렇지 않아도 그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운동 버디예요. 그 헬스장에서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 둘이서 같이 운동을 해.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게 왜 한 번은 하고 한 텀은 쉬어야 되잖아. 네. 계속 하면은 근육이 무리가 와서 안 되잖아. 네. 이 사람들이 둘이서 같은 기구를 놓고 한 명이 하면 옆에서 이렇게 좋아 더 땡겨 이거를 불러주고 이걸 서로 교대로 하더라고. 친구들끼리 그냥 마치 서로 사설 PT인 것처럼 하는 거지. 맞아. 근데 대신 그걸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PT를 오래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PT를 오래 받아서 이걸 어떻게 몸을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지. 왜 어설픈 초보들끼리 둘이 서로 이렇게 지적질하고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은 그건 효과가 없어. 자 근데 중요한 건 PT를 하고 이거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그걸 해야 돼요. 저는 항상 PT 한 번 가면은 꼭 2번 이상은 저 혼자 개인 운동을 해요. 일하지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 계획은 여전합니까? 저는 65세까지 매년 한 장씩. 그래서 65세는 진짜 내가 그건 어딘가에 포스터를 한번 걸고 싶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 60년대생이 온다에 혹시 은퇴 이민에 대한 얘기 있나요? 은퇴 이민에 대한 얘기는 잠깐만요. 은퇴 이민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 언더스탠딩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아니요. 3프로의 서브 채널 같은 건데 그 MBC 손에 잡히는 경제하는 이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뭐 이제 다른 진행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프로에 거기에 이제 KBS에서 아주 그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어려운 얘기 쉽게 잘 풀어주는 기자 중에 김원장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알죠. 저 페북 친구예요. 너무 좋아하죠. 그러세요? 제가. 그분 글 너무 잘 써요. 그분이 3프로에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3프로에 이제 했다는 건 KBS를 퇴사하고? 예, 명퇴하고 KBS에 명퇴하고 한두 달 됐는데 저분은 분명히 누군가 데려갈 것이다 했는데 3프로가 그분을 스카우트했더라고요. 그래서 KBS가 이번에 인력 누출이 너무 심하다. 안타깝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나갔네. 그분들 거기에서 어디 유배 다니느니 차라리 이렇게 또 다른 둥지에서라도. 근데 김원장 기자는 내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그걸 한번 하고 그분은 되게 경제통이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요. 능력 있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은 보통 아웃됩니다. 하여튼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데뷔 방송을 했는데 바로 진행자 데뷔시키면 좀 낯서니까 이제 소개하는 자리를 하는 걸 주말에 찍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김원장 기자가 이전에 했던 일이 방콕 특파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태국 얘기를 한 거예요. 태국 얘기로 김원장 기자를 이제 게스트로 해서 방송을 1시간 하고 끝나면서 이번에 스카우트하게 됐고
이제 저녁 방송 진행을 자주 하게 될 거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뭔가 세상이 바뀐 거야. KBS를 나와서 3% 유튜브를 가니까. 다 이번에 같이 나온 분들 다 3% 뉴스공장하고 다 갔죠. 그런데 오늘 거기서 재밌었던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태국 같은 동남아에 이제 은퇴 이민하는 얘기가 한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진우 기자가 본부장님이 또 솔깃하셨겠네요. 72년생 김원장 기자가 아마 71년생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두 사람이 보니까 은퇴 이민이 요 세대의 주요한 또 주제가 될 거라고 관심사가 될 거라고 다 동의하고 서로 얘기가 잘 가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진우 기자가 하는 얘기가 남았는데 우리 세대에는 나중에 좀 지나면 적극적으로 은퇴 이민을 가져야 된다. 왜? 한국에 남아 있어서 의료나 이런 자원을 축내지 말고 가져야 된다. 그런 가볍게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시구나.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사회보장이 예전에 좋았던 때, 예, 그런 연금만으로도 유럽의 물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연금이 점점 고갈되면서, 물가를 못 따라잡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상당히 대안으로, 예, 연금은 조금 올랐지만, 유럽의 물가는 왕창 올랐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동남아로 오는 예, 그런 분들이 많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잘 모르는 중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다 가야 되지 않겠어? 많은 대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또 오늘 김원장 기자는 그 태국의 얘기를 하면서 은퇴 이민 얘기도 살짝 껴주군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그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를 또 열심히 팔아봐야겠네요. 은퇴 이민을 준비하면 거기 가서 말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 거야. 영어라도 해야지. 우리 김 작가님 요즘 좀 어려우신가?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갑자기 또 그 시장이 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보이죠? 참고로 그 60년대생이 온다에는 그 은퇴 이민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김경록 쌤이랑 강창희 쌤도 역시나 그 은퇴 연구 강창희 쌤이랑 두 분이 결이 비슷한데 뭘로 비슷하냐면 두 분 다 평생 현업을 강조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 다 미래의세 은퇴연구소장 하신 분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평생 현역을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은퇴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생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여기 이분들 입장에서도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은퇴 이민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일을 하려면 한국에 있어야 되거든. 그렇긴 한데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민은 영구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상당 기간을 그러니까 절반은 여기서 살고 절반은 저기서 살고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굉장히 이 추운 날씨나 또 대기가 안 좋고 이런 시즌은 노인들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실 사시사철 겨울이 없는 그런 동네로 좀 삶의 이 삶터를 좀 확장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김 작가님은 1년에 상당 기간을 사실은 1년에 이미 그런 달마다 다니고 있는데 이미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갖고 계신 거예요. 증거네. 이런 이론의 증거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책 60년대생이 온다를 읽으면서도 느낀 거는 뭐냐면 기나긴 노후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넓고 길고 많이 알아야 그렇지. 뭐든 새로운 기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 일본 출장을 갑니다. 출장이요? 사원으로서. 출장?
뭐 교토 벚꽃놀이지요. 네. 아니 가서 이제 또 그래도 내가 빌린 책 특파원을 한번 또 일본에서 제가 또 이렇게 생방으로도 한번 또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출장은 그러면 우리 내빌 책에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그런 거죠. 예. 저는 대신 출장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가서 교토 벚꽃놀이 하고 뭐 와카야마라는 그 주위 이렇게 작은 도시 사찰 순례하고 오사카로 해서 다시 돌아올 건데요. 가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한국의 이 고령화는 일본이 어떻게 가는지를 그 방향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잘 보고 배우고 오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벚꽃이 이번 주가 거의 절정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그죠? 져가는 것 같은데. 그쪽은 아마 다 지고 끝물일 것 같아, 내가 가면. 맞아. 괜찮아. 그래도 뭐 가보는 거지 뭐. 하긴 예전에 영화 그 4월 이야기가 벚꽃이 비처럼 날리는 그 영화. 그치. 그 4월 이야기인 거 보면 4월에도 뭐가 있긴 있겠죠, 뭐. 하여튼 가서 보지 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주신 저 그 책을 봤습니다. 뭐? 그 모비딕. 그 10년이나 된 책이래요. 제가 됐어. 예, 금방 읽었고요. 그치. 재밌게 봤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모비딕이 실제로 보면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런 책은 그래픽 노블로 봐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픽 노블로 이분이 각색을 되게 잘해서 되게 중요한 대사들 있잖아. 왜? 네네. 인물들을 설명해주는. 네. 스타벅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을 설명해주는 그 대사들. 그리고 선장과의 이런 거는 또 잘 살려냈잖아. 원작 그대로. 사실 원작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충실하게 살려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뼈대만 좀 갖고 왔다고 하면 저는 이걸 읽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비딕 원작은 못 읽어요. 네, 괜히 어려운 거 붙잡고 읽고 나서도 내가 뭘 읽었는지 그렇지. 그런 거보다 하루에 두세 시간에 이렇게 쫙 읽을 수 있는 네. 괜찮았지? 예.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그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품들 있잖아요. 모두가 알지만 이름은 들어봤지만 아무도 읽어보진 않은 그런 것들을 그래픽 노블이나 웹툰 시리즈로 한번 만드는 기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네. 그리고 이런 작품 또 다른 책도 혹시 있을 텐데 우리가 각자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 주세요. 예. 찾아보고 또 소개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음 주는 교토인가요? 교토에서 뵙겠습니다. 그 일본 말로 거기서 봅시다. 이런 거 뭐라고 해야 하나요? See you in 교토 뭐 이런 거. 교토で 会いましょう. そうですか. 교토で 会いましょう. 교토에서 만납시다인데. 네. 하여튼. 하여튼 잘 다녀오십시오. 今日はここまで. 오늘은 여기까지. 예. お疲れ様でした. 수고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